김성환의 시사야. 우리가 주목할 만한 판결과 법 관련 이슈들을 살펴보고 사법부의 판단과 국민 법감정 사이의 괴리감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슬기로운 법률생활 김선욱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오늘은 굉장히 언론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굉장히 이제 지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 있잖아요. 예. 가령 이번에는 이은혜 씨 그 남편 그 살인 사건 지금 아직은 혐의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예. 그런 사건이 있다고 하면은 나중에 근데 이제 형사 판결 선고가 나는 경우에 합의를 했다거나 진지한 반성을 했다거나 이런 사유를 들어가지고 예. 사람들의 어떤 기대에는 현저히 못 미치는 형량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죠. 예.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남편을 어떻게 그렇게 죽이고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 사람들 생각에는 최소한 무기징역 감옥 간다 하면 30년 이상 이렇게 생각하는데 현재 못 미친다 이렇게 이제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아직은 이제 알 수는 없지만 근데 이제 그런 뉴스 나오면 이제 수많은 그 기사에 보면 댓글이 막 나오잖아요. 네. 친한 판사랑 친한 변호사를 썼다 이런 식의 어떤 알 수 없는 어떤 근거 없는 어떤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특혜를 줬다 반성한다고 깎아주면 되냐 이런 식의 많은 댓글이 달리는데 오늘은 이제 이 법원에서 판사가 형을 정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를 가지고 형을 정하는지 그걸 좀 한번 좀 자세하게 좀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제 기사를 보실 때 좀 더 이렇게 좀 이해를 좀 잘할 수 그렇죠. 있도록 예.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다 각자의 판단 기준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게 맞습니다. 사회적 기준이라는 게 있는 거고 네네. 이게 꼭 일치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가지고 있는 제 나름의 판단 기준하고 네네. 하다못해 김성욱 변호사가 갖고 계시는 기준하고 다를 수도 있는 그쵸. 거고. 그러니까 왜 이런 일종의 사회적 규범화되어 있는 네네. 사법부는 그렇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네. 왜 이런 판단을 내렸는지 예.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네. 왜 이런 일이 있는지 그 배경 설명을 들으면 좀 납득이 한편으로는 되기도 하고 예. 또 한편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비판할 수도 지점도 있고. 있고요.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우리 슬기로운 법률생활 이 방송 첫 코너 시작할 때 네. 김성욱 변호사가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중형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는 중형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어떤 사람의 어떤 그 신체나 어떤 거주 이전의 자유를 굉장히 중대하게 제한을 하는 기준인 거죠. 1년이란 기준은. 그러니까 상당히 중한 어떤 거죠. 판결이다. 처벌이죠. 그러니까, 처벌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걸 듣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그때부터 법감정하고 잘 안 맞는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네네. 판사가 형을 선고하는 과정에서 형량을 결정할 때 네네. 어떤 그 점을 고려를 하는지 네네. 그걸 좀 먼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이게 이제 사실 법조문대로 판결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네.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아니 법조문에 다 있는데 판결이 뭐가 어렵죠? 이런 이제 법대 들어가기 전에 네. 그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들어가면 어떤 법조문을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어떤 그 법 이론이랑 메커니즘들이 막 작동을 합니다. 네. 실제로 판결할 때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딱 인류 보편의 범죄죠. 사람을 살인죄는 어떻게 인류의 보편의 범죄잖아요. 그렇죠. 동족을 죽이는 어떤 문화권에서는 다 처벌을 하는데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예. 우리나라 법조문에 그러면. 네. 근데 5년 이상의 징역이라고 하면 30년 이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형, 무기 5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 법에 정해져 있고 그러면 판사가 이제 그 중에서 정하면 되는 거죠. 30년 이하라고 하는 30년이 유기징역 상한 유기징역의 상한입니다. 예. 물론 이제 50년까지 가중될 수도 있지만 보통 30년인데 그런 경우에 이제 이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이 바로 법에 정해져 있는 형이거든요. 예. 근데 이건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요. 크게 의미가 없고 여기 안에도 굉장히 재량이 많죠. 예. 5년에서 30년이라는 건 25년이라는 형이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차이죠. 엄청나게 차이 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거기 안에서 어떤 게 있냐면 자수를 했다거나 그리고 또 심신미약 감경이 굉장히 많이 비판이 되고 있잖아요. 술 먹었다고 깎아주면 되냐 이런 거 네. 문제되는데 심신미약이라거나 아니면 범죄를 하려고 했는데 내가 멈췄다. 미수에 그쳤다. 네. 아니면
정상을 참작한다고 아니면 상습범 같은 경우는 이제 가중처벌 되겠죠. 그런 걸 따져가지고 5년 이상 징역 30년 이하의 범죄가 2년 이제 감경을 하는 경우에 만약 자수를 한다고 쳐봐요. 네네. 자수를 하면은 5년에서 30년이 2년 6개월에서 15년으로 이렇게 줄어들거든요. 아, 절반으로 줄어들 네, 절반으로 수 있다. 줄어드는 거예요. 네, 네. 네. 절반으로 이렇게 줄어들면 그 범위가 바로 처단형이 되는 겁니다. 아. 말이 좀 무섭죠. 처단이란 말이 그러게요. 무서운데 판사가 이 사람을 처단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주는 건 예. 법정형에서 한번 처단형이 되고 아, 법정형이라고 예. 법 조문에 예. 있는 네, 그 바로 그 조문 살인죄 그 조문에 있는 게 법정형이고 예. 거기에 뭐 자수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예. 이제 처단형이 만들어지고 예. 처단형의 범위 안에서 판사가 또 여러 가지 어떤 정상 요소를 다 고려해서 뭐 범죄의 동기, 뭐 피해 회복, 반성 이런 걸 다 고려해서 내가 판결문에 피고인을 몇 년에 처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선고형이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굉장히 복잡하죠. 세 단계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또 생각해 보면 네. 법 조문상에 나와 있는 형량이 있고 네. 그리고 판사가 재량 감경할 수 있는 형량은 최대 50% 네, 절반까지 그렇죠. 절반까지 선고할 감경할 수 수 있고 있죠. 네. 그거는 이제 처단형이라고 처단이 하는 거고 되고, 예. 실제로 거기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해서 선고를 하는 걸 네, 고려가 선고형이라고 돼서 한다. 선고형이 되는 거죠. 한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예,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데요. 네네. 근데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네. 형법 조문에 사기죄가 10년 이하의 징역 네네.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은 네. 최대치까지 선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보통 이하가 되면은 예. 더 재량권이 넓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이제 우리 형의 그 유기징역, 그러니까 유기라는 건 형이 정해져 있는 거죠. 예. 무기는 이제 무기와 유기 네. 이제 있는데 유기 같은 경우는 다 1년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10년 이하 징역이라고 하면 1년에서 10년까지 9년이라는 어떤 바운더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제 경험상 보통의 어떤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이나 그러니까 되게 사기죄가 가중처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 네. 금액이 올라가면은 그런 경우 빼고는 10년까지 나오는 경우를 못 본 것 같아요. 사기죄가. 네. 물론 이제 뭐 상습범이 되거나 누범이 돼가지고 이렇게 가중이 될 수는 있지만 네. 보통은 이제 상한까지 그대로 선고하는 경우는 많이 없다. 우리가 법정원에 보면은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또 뭐 양형 기준을 결정하는 양형위원회라는 있습니다. 것도 네. 있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네.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이 범위 안에서 판단을 하라. 뭐 네네. 이렇게 하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양형 기준은 실제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양형 기준은 이게 사실 만들어진 지가 그 20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뭐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도 대학 다닐 때도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판사 마음이었다가 예, 판사 너무 이거 심하다. 그렇죠. 그래서 예. 판사도 이 자기 재량으로 다 할 수 있는 범위를 그렇죠. 만들면은 예. 거기서 또 뭐 부정이 싹트기도 하고 그렇죠. 뭐 여러 그런 가지 게 문제가 있는 거죠.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걸 정하는 과정이 있었다. 예, 예. 그래서 옛날에 양형 기준이 없을 때는 어떤 법원 판사가 판결문, 기존의 판결들을 보고 아, 이 정도 동기에 이 정도 반성에 뭐 이 정도 피해 액수면은 이 정도 되겠다. 라고 이제 어느 정도 좀 그런 어떤 경험칙에 기초해서 하는 거죠. 네. 기존의 선례에 비춰가지고. 예. 근데 양형위원회에서 그렇게 되면 판사에게 너무 많은 재량권이 부여가 되는 거잖아요. 예.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소위 뭐 이제 어떤 형사사건이 생기면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그 판사랑 친한 변호사를 찾는 거는 사실 지금도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시비가 많이 붙게 되는 거죠. 어떤 문제가. 예. 그러다 보니까 양형위원회에서 기준을 만들었는데 이 기준은 법은 아니지만 예. 이 기준을 어겨서 판결을 선고할 때는 판사가 그 이유를 특별히 써야 돼요. 근데 이제 판사도 이제 자기가 일을 더 하고 싶은 사람은 없죠. 예. 보통 어떤 사람이든. 예. 그러니까 굳이 양형 기준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형 기준이 어떠면 그래서 일행의 어떤 판사에게 어떤 구속력 있는 규범으로서 이미 작용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양형 기준은 이제 점점점 모든 범죄에 대해서는 못 만들었다가 이제 점점 이제 범위를 넓혀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계속 또 매년 기준이 또 바뀌기도 하고 사회 변화에 따라서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이 판사 권한이 좀 제한이 돼가고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를 놓고 얘기를 하면 좀 더 이해하시기가 청취자분들이 좀 쉬울 것 같아요. 네네. 양형 기준은 중요한 게 이게 판사, 변호사, 검사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양형위원회라고 구글이나 그러니까 검색창에 아무데나 치면은 홈페이지가 나오고 거기에 이미 다 공개가 돼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찾아보지는 않게 되잖아요. 그렇죠. 뭐 변호사도 사실 자기가 사건 생기지 않으면 안 찾아보는데 그 양형 기준을 한번
이제 가장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인류 보편의 문제 살인죄를 네. 하나 가져올게요. 예. 이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건 사실 굉장히 흔한 일이 아니죠. 아, 그럼 그거는 예. 뭐 가장 무거운 네, 그렇죠. 죄죠. 사실 뭐 전쟁 같은 경우에 뭐 군인들이 이렇게 정신적 데미지를 받고 이런 것도 어떤 임무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이 이제 인간의 어떤 영혼을 되게 황폐화하고 그리고 그만큼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끔찍한 일이기 때문에 가중 엄청나게 처벌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살인죄는 가장 중요한 건 동기를 먼저 봐요. 예. 동기를 봐서 동기에서 어떤 참작할 만하냐 아니면 동기가 굉장히 비난할 만하냐 네. 아니면 중대범죄냐 예. 그리고 극단적으로 인명경시를 하냐 이런 기준에 따라서 동기에 따라서 이제 이 범위를 굉장히 이렇게 다르게 합니다. 가령 이제 동기가 참작할 만하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최근에 많은 뉴스 나오는데 뭐 지적 장애가 있는 아이를 자기가 죽이고 예. 자기도 자살을 하려다가 이제 미수에 그쳤죠. 그러면은 죽인 뭐 부모가 예. 왜냐하면 지적장애가 뭐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을 수 있잖아요. 너무나 키우는 거 힘들고 또 자기가 경제적으로 너무 하면은 그러면 이제 그 아이가 그냥 그렇게 방치되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고 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은 이게 동기가 참작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보통의 살인죄보다 훨씬 더 경하게 처벌을 받죠. 하지만 뭐 이런 것도 있죠. 길을 가다가 그냥 아무나 이렇게 묻지마 살인을 한다고 예. 치면은 사람을 또 많이 죽이고 극단적으로 인명을 경시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23년 이상 무기징역이 처합니다. 예. 극단적 인명 경시는. 근데 가중 처벌되면 무기도 되고. 그런데 지금 양형 기준에는 사형은 없어요. 실제로 거의 사형이 이제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뭐 실효성 없는 네, 처벌이 집행은 안 됐기 되고 때문에. 있으니까. 근데 아까 전에 동기가 이제 참작이 되면은 3년에서 5년까지도 살인죄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근데 네. 보통의 이제 뭐 우리 구체적인 예를 들면 엠번방 네네. 사건의 조지빈의 경우에 예, 그렇죠. 판사에게 반성문 100개 제출했다. 네네. 뭐 판결 이후에 블로그 옥중에서 블로그까지 운영했다. 네네. 이래서 이제 많은 분들의 그 분노를 사기도 했는데요. 네네. 이 반성을 했다는 거 이거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 진지한 이게 그 양형 기준에는 예. 반성이 아니고 진지한 반성이라고 딱 돼 있습니다. 반성문 제출했다고 반성도 하는 게 그냥, 아니라 진지한 것인지 반성. 아닌지 판단하라. 예, 그렇죠. 예. 여러 뭐 반성문 제출 어떤 하나의 그냥 케이스에 불과하고 여러 정황들을 봤을 때 진짜 진지하게 반성하느냐. 근데 이제 그것은 이제 양형 기준에 이제 아주 큰 어떤 그 형을 감경하는 요소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근데 이제 조주빈 사건 같은 경우는 결국 1심에서 징역 45년을 받았다가 2심에서 42년으로 깎였잖아요. 예. 근데 물론 이제 깎였을 때도 문제가 많았는데 사실 뭐 100통이 넘는 반성문은 그 사건에선 전혀 어떤 진지한 반성으로 해석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이제 알고 있거든요. 네. 저희 그 아이디 KK06165680 쓰시는 청취자분께서요 질문해 네. 주셨는데 반성문은 피해자한테 냅니까? 반성문은 판사한테 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게 무슨 반성문입니까? 이런 취지의 질문을 하셨거든요. 정말 되게 중요한 지적입니다. 네. 그 피해자한테 반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해자한테의 반성이라는 거는 뭐 피해가 있는 경우는 사실 가장 이제 뭐 보상할 수 있는 건 결국 금전 보상이잖아요. 예. 금전적으로 보상을 했느냐 안 했느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반성문은 결국은 이제 판사한테 쓰는 거고 판사님한테 저 진짜 정말 뉘우치고 있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피해자한테는 가지는 않죠. 그러니까 재판부에다 제출을 하는 제출하는 거잖아요. 거죠. 왜냐하면 형을 깎기 위해서니까. 그러니까 진지한 반성을 한다는 거를 뭔가를 네. 보여주는 것도 그것도 네. 또한 뭐라 그럴까요? 그냥 우리가 쓰는 글로는 잘 안 되니 네네. 판사가 이거 진지하다고 판단하게 써줄 만한 대응업체를 찾는다면서요? 그런 경우도 있죠. 실제로 변호사가 반성문을 초안을 잡아주고 네. 그 피고인이 수기로 이렇게 적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반성문도 이런 아무래도 거 손으로 있습니다. 적어야지 네. 반성한다는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손으로 그러니까 저한테 제일 재밌었던 게 워드로 쳐도 되냐고.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워드로 친 반성문 일단 본 적은 없다. 수기로 예. 써라고 제가 얘기를 한 적은 있었죠. 네. 그렇군요. 그 업체 많아요. 저기 그
법원이나 검찰 옆에 가면? 뭐 저는 제 의뢰인 피고인이 업체에 간 적은 못 본 것 같은데 사실 글을 뭐 워낙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뭐 하나 생기면 이렇게 뭐 사설이 많이 생기잖아요. 예. 뭐 이렇게 도와주는 것들이 많이 생겨서 실제로 그렇게 존재한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아시고 계신 게 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처벌 불원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네네. 합의를 하는 거죠. 아, 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서 합의를 한 경우도 형에 네네. 영향을 많이 미칩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반성문을 왜 피해자한테 안 쓰냐고 말씀하셨잖아요. 결국 이제 범죄라는 거는 이제 국가 사법 질서가 해당 범죄인을 뭐 사회에서 격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교화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과정이기도 하지만 피해자가 그 범죄에서 회복되는 과정을 국가가 도와주는 것이 이제 형사사법 시스템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무조건 처벌 위주로 가는 그렇죠,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네. 처벌을 해서 이 사람은 처벌을 했어요. 근데 네. 처벌을 하는데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피해도 없이 그냥 처벌만 한다면은 남겨진 피해자는 굉장히 이제 불행한 상태에 놓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피해를 복구하거나 회복할 수 있는 네. 회복하도록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어찌 보면. 그렇다면 이제 가해자력은 이제 회복을 독려하게 하는 어떤 동기를 부여해야 되고 예. 그것이 바로 이제 합의를 이제 양형의 요소로 넣는 거죠. 왜냐 합의를 하려면은 그냥 말로만 하면 합의를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떠한 범죄든 간에 뭐 재산적 범죄든 아니면 신체적 범죄든 간에 어떤 금전적인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그렇다면 어느 정도 약간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 합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합의가 있으면 아예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도 있어요. 가령 이제 거요? 폭행죄 예. 그리고 뭐 명예훼손죄 예. 그런 경우에는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면은 예. 처벌이 안 됩니다. 근데 상해죄는 피해자가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돼요. 상해죄 아니 폭행을 하면 상해가 생기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무조건 그런 게 아니죠. 아니에요? 폭행이라도 하더라도 상해는 신체의 어떤 그 기능적인 훼손이 생겨야 돼요. 네. 가령 뭐 상처가 났다거나 예. 아니면 어디가 부러졌다거나. 근데 폭행이 모든 그 결과를 다 그렇게 되진 않거든요. 아, 상처 안 나게 상처 안 나게 다치지 때리는 않게 거예요? 때리는 거죠. 진짜 애매하네요. 그래서 이게 폭행과 상해는 이거 그냥 러프하게 말하면 네. 피가 났냐 안 났냐 그냥 부러졌냐 안 부러졌냐 이 정도 한번 생각하시면은 아 그래서 교묘한 범죄자들이 예. 피 안 나게 멍 안 들게 때린다는 얘기를 하는 그런 거예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 네. 그래서 폭행은 그런 경우에 또 합의를 하면은 네. 형이 면제가 돼요. 근데 합의 과정에서 네. 뭐 협박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어깨 힘 막 이렇게 주고 등치 큰 사람이 가서 네, 뭐 한 합의 100만 원 좀- 던져주고 하면은 합의 네. 볼 수밖에 없겠죠. 합의 좀 하시죠. 이렇게 네. 해가지고 합의한다 그러면 그럼 합의를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그거는 뭔가 뭐 네. 협박이나 이런 거 적용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협박죄도 또 이제 합의를 해주면 협박이 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이제 그래서 그거 애매하네요. 피해자가 용서를 해줬다고 범죄를 없애도 되냐 이런 비판은 아직도 많이 존재하고 있죠. 예. 몇 개 없긴 합니다. 네. 근데 그 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합의 제도를 운영하는 건 일단은 피해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그게 네. 우선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일을 일단 하면 네, 되겠네요. 그렇죠. 하여튼 근데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가면 참 할 말이 많은 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 사례 중에서 제일 생각이 나는 게 네. 제가 실제로 이게 시사 고발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는 예, 예. 그러니까 거기서 본 케이스였는데 이런 겁니다. 그 자식을 버리고 부모가 둘 다 자식을 버렸어요. 예. 자식이 이제 이제 할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예. 그 자식이 커서 이제 남자친구인지 아니면 뭐 어쨌든 그 남자로부터 살인을 당했습니다. 예. 죽었죠. 예. 그 사람은 살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긴 했죠. 어쨌든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체가 유기가 됐고, 하지만 어떤 수사관이 밝혀내가지고 그 사체를 찾아내고 그 가해자를 찾아서 법정에 세웠거든요. 네. 그런데 그 피해자의 아버지가 있었어요. 예. 예. 근데 아버지는 이미 자식을 버렸잖아요. 예. 근데 피해자의 아버지한테 돈을 주고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형이 엄청 줄어들었어요. 3년밖에 안 받았습니다. 아니 피해자는 사망한 상태인데 그렇죠. 유족이 합의하면은 합의가 되는 걸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살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죽잖아요. 예. 그러면은 죽은 사람은 이제 합의를 해줄 수가 없죠. 돈도 받을 수 없고. 예. 그렇다면 유족에 대한 보상이 합의의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유족이 피해자랑 같이 거주를 하고 생계를 같이 하고 어떤 정서적인 관계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네네. 이미 딸이 어렸을 때 자식을 버린 사람한테 돈을 주고 합의를 하는 게
그리고 그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형을 깎아주는 판사가 맞냐. 엄청난 비판이 있었죠. 네,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저도 사실 그 케이스를 보고 나서 굉장히 많이 분노를 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것 말고 네네. 또 선처하는 사유들이 뭐 꼽는다면 더 있겠죠, 아무래도. 선처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족 간 범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제 가족 간에 이제 되게 아픈 아이가 있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 이제 뭐 아이를 살해하고 이런 너무 끔찍한 사건 많은데 그런 거 많죠. 제가 이제 좀 그런 사건 중에서 이제 가족 간 범죄 중에서 되게 마음이 아팠던 거는 60대 아버지를 상습 폭행한 30대 변호사 아들 사건입니다.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예. 있는데 60대 아버지를 상습 폭행을 한 거죠. 근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때도 아버지가 선처를 호소한 거예요.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참작이 돼가지고 집행유예를 받는 거죠. 보통 이 정도 재질이면은 충분히 징역이 나올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집행유예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버지가 선처를 하고 내가 잘못 키웠다. 야, 이거 너무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 변호사라는 그 직업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 제가 뭐 변호사 앞에서 이런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법 아는 사람들이 법 잘 안 지키는 모습 많이 봐서. 그거는 뭐 제가 뭐 저도 정말 할 말이 많은 정말 문제가 많죠. 그거는. 예. 그러게요. 하여튼 그런 일들을 국민들이 네네. 좀 안 지켜볼 수 있도록 네네. 법조인들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네. 네, 오늘 슬기로운 법률사랑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선욱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